이 도둑년아, 내 폐물 당장 내놔. 강남경찰서 한복판, 신우이는 며느리의 멱살을 잡아서 흔들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어머니 혈압 높으신데 그냥 네가 훔쳤다고 하고 끝내자. 믿었던 남편마저 도둑으로 몰린 아내에게 비수를 꽂는 순간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인 며느리의 표정은 놀랍게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법대로 해. 끝까지 가보자고. 도둑 누명을 씌우려다 집문서까지 뺏기게 된 기막힌 어느 가정에 대한 참교육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배달 시작하기 전 밑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어르신들 오늘 하루도 무탈하시고 마음 편안하시도록 명품 사연 배달부가 두 손 모아 행복 기운을 계시는 곳까지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럼 사연 배달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한복판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도둑년아. 박미소가 목청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며 수연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수연의 몸이 앞뒤로 흔들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내 폐물 당장 내놔라. 옆에서 지켜보던 김말자가 수연의 머리채를 거머쥐고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주머니들, 잠깐만요. 급하게 달려온 경찰관들이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김말자는 이미 바닥에 드러 누워 버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버릴 거야. 폐물 훔쳐간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김말자가 바닥을 굴러다니며 통곡하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수연은 헝클어진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맞은편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하게 구겨진 블라우스와 퀭한 눈가, 그리고 걷어 올려진 소매 아래로 드러난 너덜너덜한 손목 보호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연의 뇌리에 1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던 그 고된 날들이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시아버지를 간병했지만 남편과 시누이는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방문을 닫아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도 오직 수연만이 식당 일을 하며 빚쟁이들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빨리 와. 뒤늦게 도착한 박진수가 급하게 형사과로 들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박진수는 수연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혈압도 높으신데 네가 좀 참지 그랬냐? 박진수가 아내를 타박하는 목소리에는 이미 단정 지은 듯한 어조가 배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남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입술만 꾹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갔어요. 경찰관님, 저 여자 가방 수색해 주세요. 김말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며 손가락으로 수연을 가리켰습니다. 담당 형사인 최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죄송하지만 가방 좀 확인해 봐도 될까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백을 내밀었습니다. 최 형사가 수연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안주머니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툭!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꺼봐, 꺼봐. 훔친 거 맞잖아. 박미소가 환호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습니다. 김말자는 내가 뭐라고 했어? 라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수는 아내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당황하기는커녕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조사실로 가겠습니다. 수연이 차분하게 말하며 품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녹음이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사실로 향하는 수연의 뒤를 따라 김말자와 박미소, 박진수가 줄지어 걸었습니다. 김말자가 박미소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났다. 며느리 쫓아내고 보험금까지 타낼 수 있어. 박미소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수연이 뒤돌아서며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선 수연이 테이블 위에 두툼한 가계부를 올려놓았습니다. 이어서 USB와 서류 뭉치까지 차례로 꺼내어 놓았습니다. 최 형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부인, 이게 뭔가요? 수연이 의자에 앉으며 최 형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형사님, 이제 진짜 도둑을 잡으시죠. 수연의 목소리는 10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차갑게 응축된 듯 했습니다. 김말자와 박미소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박진수는 아내가 꺼낸 물건들을 보며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계부는 뭐지? 왜 저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거야? 박진수가 중얼거리며 목을 길게 빼고 테이블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연이 가계부를 펼치며 최 형사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록한 우리 집 가계부입니다. 매일매일 누가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전부 적어놨어요. 김말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 USB에는 집 앞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박미소가 입술을 깨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연이 마지막으로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받아 두신 특별한 각서입니다. 박진수가 각서라는 말에 화들짝 놀라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서가 뭔 각서야? 수연이 서류를 펼치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 2억 원을 며느리 한수연이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집과 전 재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 조사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김말자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박미소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 각서가 언제 있었어? 왜 몰랐지? 수연이 남편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도 술 마시러 나갔잖아. 각서 쓰시는 것도 못 봤을 거야. 최 형사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 도장도 찍혀 있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네요. 수연이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어머니, 미소야, 이제 누가 진짜 도둑인지 밝혀볼까?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 새벽 4시, 김말자가 비틀거리며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법 도박장에서 밤을 꼬박 세운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아줌마, 5천만 원 언제 갚을 거야? 뒤따라온 사채업자 2명이 김말자를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안 갚으면 아들 회사에 다 털어놔 버릴 거야. 김말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사채업자들이 돌아간 뒤 김말자는 현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췄습니다. 어떻게 하지? 진수가 알면 큰일인데. 그날 오후 카드값 독촉 전화를 받은 박미소가 김말자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도 카드비 때문에 미치겠어. 2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박미소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말자가 딸의 손을 잡으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미소야, 엄마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요? 박미소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말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수연이가 관리하는 비상금 통장하고
내 폐물함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먼저 가져다 쓰고 나중에 수연이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야. 박미소의 눈이 커지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김말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도둑질했다고 누가 믿겠어? 며느리가 훔쳤다고 하면 다들 믿을 거야. 박미소가 입술을 깨물며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해요? 진수는 내 편이야. 어차피 며느리보다 친어머니가 소중하잖아. 김말자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제사장을 보고 돌아오던 수연이 아파트 화단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걷던 수연이 화단 뒤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번 기회에 며느리 완전히 내쫓고 보험금도 타내자. 김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화단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보험금이 뭐예요? 박미소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진수가 수연이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거든. 이혼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어. 김말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와, 그럼 우리 완전 대박이네요. 박미소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수연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는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수연이 집에 도착해 황급히 안방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금고 문을 열자 텅 빈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보관해 두던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 귀걸이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예비 열쇠로 가져간 거구나. 수연이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정성스럽게 모아둔 폐물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김말자가 집안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내 다이아 반지가 어디 갔지? 김말자가 거실 곳곳을 뒤지며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연이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반지가 없어졌어. 분명히 여기 뒀는데. 김말자가 소파 쿠션을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수연이 행주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리셨을까요? 같이 찾아볼까요? 김말자가 수연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너 본 거 아니야? 저는 못 봤는데요. 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말자가 박미소에게 눈짓을 하며 밑밥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뒀는데 없어졌어. 퇴근한 박진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요? 박진수가 어지럽혀진 거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김말자가 즉시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수야, 엄마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 반지가요?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박진수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김말자가 수연을 흘끗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없어진 것 같아. 누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박진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향했습니다. 여보, 혹시 어머니 반지 본 적 있어? 수연이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못 봤어. 박진수가 아내의 대답에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당신이 가져갔으면 조용히 내놓으라고. 박진수의 목소리에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이 행주를 싱크대에 던지며 돌아섰습니다.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묻는 거지. 박진수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이미 아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수연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수연은 그동안 몰래 설치해둔 현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야. 수연이 노트북을 켜며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밤중 수연이 잠든 틈을 타 박미소가 조심스럽게 수연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큐빅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미소가 수연의 출근 가방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반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박미소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김말자와 박미소가 현관에서 수연을 배웅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아, 조심히 다녀와. 김말자가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핸드백 속에는 이미 변호사 친구와 상의한 이혼 소장 초안과 재산 분할 청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엘리베이터에 타며 뒤돌아 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사건 당일 오전 9시. 김말자가 거실 전화기를 붙들고 동네방네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여사님? 우리 며느리가 폐물을 훔쳤어요. 김말자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시어머니 폐물을 며느리가 훔쳐갔다니까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놀란 반응에 김말자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김말자가 전화를 끊고는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미소가 옆에서 엄마의 연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엄마 정말 배우 해도 되겠어요. 이 정도는 해야 완벽하게 매장시킬 수 있어. 김말자가 딸에게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아, 나 오 여사야. 평소 친분이 있던 이웃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수연아, 큰일 났어. 내 시어머니가 어제 도박장 근처 전당포에 들어가는 걸 봤어. 오 여사의 말에 수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정말이세요? 응, 분명해. 내가 직접 봤으니까. 그리고 돈다발을 들고 나오더라고. 수연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충격을 감추려 했습니다. 이모님, 혹시 사진이라도? 있어. 수상해서 몰래 찍어뒀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수연이 시계를 보며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반차 내고 바로 갈게요. 30분 후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만난 오 여사가 수연에게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김말자가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 봐, 여기서 나올 때는 돈을 셌어. 오 여사가 다음 사진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김말자가 전당포에서 나와 돈다발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모님, 이 사진들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오 여사가 봉투 하나를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뭐예요? 도박장에서 일하는 내 조카가 구해준 거야. 내 시어머니 빚 차용증 사본이야. 수연의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적힌 차용증을 보고 수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해요. 수연아, 힘내.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고 있어. 오 여사가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박미소는 회사에서 감사팀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박미소 대리, 이 계좌 거래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팀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미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회사 공금 2천만 원이 당신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감사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미소가 입술을 깨물며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혼수 준비하느라 급해서 잠깐 빌린 거예요. 곧 갚으려고 했어요. 허가 없이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입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미소가 내심 수연에게 누명을 씌워받을 합의금으로 횡령액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엄마한테 경찰 신고 서두르라고 해야겠어. 오후 3시 박진수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이 증거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박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연이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경찰서 가시겠대. 경찰서 가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각서 써. 박진수가 최후 통첩을 날리듯 말했습니다. 수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서를 왜 써야 하는데? 어머니 반지 가져간 거 사과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다고 써. 박진수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이미 범죄자로 단정한 어조가 배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차가운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법대로 해서 누가 진짜 죄인인지 끝까지 가보자. 뭐라고?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박진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수연이 전화를 끊고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퇴근 시간 수연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경찰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말자와 박미소가 경찰관들과 함께 서 있었고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저기 와요. 저 여자가 도둑이에요. 김말자가 수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경찰관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절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셔야겠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얌전해 보이더니 시어머니 물건을 훔치다니. 수연은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고 순찰차에 올랐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수연은 핸드폰으로 10년간 작성해 온 가계부 앱을 실행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탕진한 생활비와 도박 자금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담당 형사의 메일 주소로 가계부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10년간의 가정경제 실상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김말자가 기다렸다는 듯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김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 망신이야. 박미소가 옆에서 어머니를 부축하며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은 이 모든 쇼를 침묵으로 지켜봤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6시였습니다. 수연이 품속의 USB와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증거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수연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김말자와 박미소는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확신하며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아직 몰랐습니다. 조사실 테이블 위에 증거들이 올라온 직후 최 형사가 수연의 가방에서 나온 반지를 투명한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반지 감식 맡겨야겠네요. 최 형사가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말자가 급하게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뭘 감식해요? 그냥 내 거라니까요. 어머님,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최 형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미소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어머니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엄마, 괜찮을까요? 김말자가 딸에게 눈짓하며 안심시켰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내 반지인데 뭐가 문제겠어. 30분 후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최 형사가 결과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말자, 어머님, 박미소 양 잠깐 따로 얘기 좀 하죠. 최 형사가 두 사람을 분리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수연과 박진수는 조사실에 남겨졌습니다. 박진수가 아내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연이 남편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끝났을 수도 있어. 하지만 누구한테 말이야. 10분 후 최 형사가 김말자와 박미소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감식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반지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큐빅입니다. 김말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산 건 분명히 다이아몬드라니까요. 그리고 지문 검사 결과 며느님 지문은 전혀 없고 따님 지문만 잔뜩 묻어 있네요. 최 형사가 박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미소가 당황해서 횡설수설했습니다. 그건 제가 엄마 거 찾아주려고 만져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최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미소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 형사가 노트북을 켜며 USB를 연결했습니다. 이제 수연 부인이 제출한 영상을 봐보죠. 화면에 전당포함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김말자가 혼자서 전당포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건 제가 아니에요. 김말자가 화면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조작된 거예요. 누가 저런 걸 만들었어요. 하지만 화면 속에서는 김말자가 진짜 다이아 반지를 꺼내 전당포 주인에게 보여주고 현금 다발을 받아 가방에 넣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 뭐예요? 김말자가 바닥을 구르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내가 아니라니까. 저건 가짜야.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진수가 조사실로 들어오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박진수가 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수연이 남편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병원비라고 준 돈 전부 도박장 환전소로 들어간 거 알기나 해?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가계부 보라고. 수연이 10년간 기록한 가계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매월 김말자에게 준 용돈과 병원비가 모두 도박장에서 사용된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감지한 박미소가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좀.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변호사입니다. 수연이 선임한 변호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고소장을 꺼내 최 형사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미소 씨에 대한 횡령 고소장입니다. 박미소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횡령이 뭐예요? 저는 횡령한 적 없어요. 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회사 공금 2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 잠깐 빌린 거예요. 박미소가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최 형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 사건은 단순 절도가 아닙니다. 무고죄와 횡령이 얽힌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김말자가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박미소를 바라봤습니다. 미소야, 이게 뭔 소리야? 박미소가 어머니에게 매달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요?
나 정말 어떡해요? 수연이 두 사람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김말자가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오. 한 번만요? 지금까지 몇 번을 받으렸는데? 수연의 목소리에 1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최 형사가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말자, 어머님은 무고죄와 상습도박 혐의로, 박미소 양은 횡령 및 무고, 공모 혐의로 입건하겠습니다. 김말자가 바닥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며느리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박미소도 수갑을 차게 되자 수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언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수연이 박미소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 망친 건 나야. 내 그 못된 마음이야. 강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꺼내며 최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시아버님이 생전에 공증받아 두신 채무 이행 각서입니다. 박진수가 각서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과 전 재산의 처분 권한이 아내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말자와 박미소가 그제야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 로비에서는 박미소의 약혼남 정우진이 급하게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의 긴급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미소야 어디 있어? 우진이 로비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조사실에서 나온 박미소가 우진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왔구나. 박미소가 우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미소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변호사가 횡령이라고 하던데. 우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박미소를 내려다봤습니다. 강 변호사가 우진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 변호사입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횡령이 정말 맞나요? 우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혼수 비용 마련한다고 회사 공금을 빼돌린 거죠. 그리고 올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김말자와 박미소의 대화 내용에 우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며느리 내쫓고 보험금도 타내자. 와, 그럼 우리 완전 대박이네요. 녹음 속에서 들려오는 박미소의 목소리에 우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소야,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우진이 박미소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오빠, 그건 그런 게 아니야. 박미소가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럼 뭐야? 회사 돈 훔친 것도 거짓이야? 우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박미소가 우진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오빠, 나 정말 우리 결혼 때문에 그런 거야. 혼수 준비하려고 잠깐 2천만 원을 잠깐 빌렸다고? 우진이 박미소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우진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올케분 가방에 가짜 반지를 몰래 넣은 CCTV 영상입니다. 화면 속에서 박미소가 몰래 수연의 가방에 큐빅 반지를 집어넣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미소야, 넌 정말 끝났구나. 오빠, 제발.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박미소가 우진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우진이 박미소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없으면 안 된다고? 넌 나를 속이고 범죄까지 저질렀어.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박미소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빌었습니다. 우진이 박미소의 손을 차가운 표정으로 떼어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 취소야. 뭐라고? 박미소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범죄자와 결혼해? 부모님께도 뭐라고 말하지? 우진이 등을 돌리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가지 마. 나 정말 죽어버릴 거야. 박미소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박미소가 조사실로 달려들어 수연에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대기하고 있던 여경이 박미소를 제압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박미소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수연이 바닥에 주저앉은 박미소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인생 망친 건 내가 아니야. 내 그 못돼 먹은 인성과 허영심이지. 언니가 그냥 조용히 당했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박미소가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당하라고? 10년 동안 충분히 당했어. 수연이 박미소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김말자가 딸이 수갑 차는 모습을 보고 충격으로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버릴 거야. 우리 미소가. 김말자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구급대원을 부르는 대신 옆에 있던 생수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김말자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어졌습니다. 아! 김말자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신 들었어요? 수연이 빈 물통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품속에서 낡은 서류를 꺼내 김말자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억나세요? 김말자가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받아 두신 채무 이행각서예요. 수연이 서류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박으로 탕진한 빚 2억 원을 며느리 한수연이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집과 전 재산의 처분 권한을 위임한다. 김말자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각서가 언제 있었어? 어머니가 매일 도박장 가느라 바쁠 때 시아버님이 혼자 준비하신 거죠. 박진수가 각서를 보며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법적으로는 제 소유입니다. 수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도박으로 진 빚을 제가 다 갚았거든요. 그 대가로 받은 거예요. 김말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정말 뭘 한 거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김말자와 박미소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내려다보며 조사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조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수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학병원 봉투에서 진단서 여러 장을 꺼내 최 형사와 박진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진단서에는 만성 척추 협착증, 양측 손목 관절 파열, 중증 우울증이라는 진단명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아내의 진단서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이게 언제? 3년 전부터 계속 아팠어. 당신은 한 번도 묻지 않았지만 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 형사가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상태면 일상생활도 힘드셨을 텐데요. 시아버님 병수발 3년 그 뒤로도 집안일과 바깥일을 혼자 다 했어요. 수연이 손목 보호대를 벗어 보였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손목과 퉁퉁 부은 관절이 드러났습니다. 박진수가 아내의 손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했어도 당신은 안 들었을 거야. 어머니 편들기만 바빴으니까. 수연의 목소리에 10년간 쌓인 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박진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기억나? 시아버님 기저귀 갈 때 코 막고 박 나간 거? 박진수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냄새 난다고 창문 열어놓고 도망갔잖아. 만삭인 나 혼자 두고.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식모 취급할 때 내 몸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 이게 내가 10년 동안 가족이라 믿고 헌신한 대가니? 수연이 울분을 토해내자 조사실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경찰서 내의 다른 형사들도 수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너무 심했네. 민원인들까지 김말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김말자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김말자가 수연의 다리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보세요. 구상권 청구 소송 서류였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도박빚 대신 갚은 돈에 대한 구상권 청구예요. 김말자가 서류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 이자 포함해서요. 수연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내일부터 경매 절차 들어갑니다. 박진수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 수연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말자가 바닥을 기며 수연에게 매달렸습니다. 며느리야, 한 번만 받아오.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돈 없으면 죽어야지라고. 수연이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습니다. 이제 그 말씀 어머니가 직접 실천하실 차례네요. 김말자가 수연의 다리를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제발 나 죽지 말게 해다오. 하지만 수연은 김말자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10년 동안 저한테 한 번이라도 고마웠다고 말한 적 있나요? 박미소가 수갑찬 손으로 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우리가 이렇게 되면 오빠는 어떡해요? 수연이 박미소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네가 횡령할 때 오빠 생각했어? 그건 박미소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가 내 가방에 가짜 반지 넣을 때 오빠 생각했냐고. 수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최 형사가 상황을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김말자, 어머님은 무고죄와 상습도박 혐의로, 박미소 양은 횡령 및 폭행 혐의로 정식 입건하겠습니다. 형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김말자가 최 형사에게도 매달렸습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어머님, 최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경이 김말자와 박미소를 유치장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며느리야, 며느리야. 김말자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 나쁜 년. 박미소도 끝까지 수연을 원망하며 소리쳤습니다. 철창 너머로 울부짖는 두 사람의 모습을 뒤로하고 수연은 조사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선 수연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공기가 새삼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수연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박진수가 뒤따라오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지만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거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정문 앞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 나온 박진수가 수연의 옷자락을 간절히 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얘기하자. 수연이 발걸음을 멈추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할 말 있어? 박진수가 무릎을 꿇으며 수연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 다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와서? 수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가 수연의 다리를 붙잡고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랑 미소랑 완전히 인연 끊을게. 인연 끊는다고? 수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감옥에서 나오면 갈 곳이 어디겠어? 결국 당신한테 올 거야. 박진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안 받을 거야. 정말로 안 받을 거라고. 믿을 수가 없네. 수연이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박진수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람에 날리며 젖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박진수가 서류를 주워들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혼 서류야? 당신이 원하던 거잖아. 도둑질하는 아내랑은 못 살겠다고 했으니까. 수연이 남편을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박진수가 서류를 구겨지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없어? 3일 전에 무릎 꿇고 각서 쓰라고 했잖아. 수연이 박진수의 말을 정확히 되짚어줬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그랬으니까. 박진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수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가해자가 아닌 척하지 마. 당신의 방관이 제일 잔인했어. 수연의 목소리에 1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방관이라니. 아버님 똥오줌 받아낼 때 당신은 코 막고 방문 닫았잖아. 박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나도 힘들었어. 힘들었다고? 나는 만삭인 몸으로 혼자 다 했어. 수연이 박진수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어. 박진수가 입만 벙긋거리며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나오는 말이 없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박진수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런 남편이 어디 있어? 부인이 불쌍하네. 주변의 수군거림에 박진수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수연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들어갈 거야. 당신 월급 가압류 신청도 이미 변호사 통해서 진행했어.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나는 뭘로 살아? 어머니가 도박할 돈은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봐. 수연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매달 준 생활비, 병원비라던 그 돈 말이야. 박진수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나보고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야? 박진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당한 게 그거야. 수연이 박진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만 했지 한 번도 가족으로 대접한 적 없잖아. 박진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술 마시러 나갔고 내가 아플 때도 회식이 더 중요했어. 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가 젖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없으면 정말 안 돼.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수연이 비를 맞으며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은 나 없어도 잘 살았어. 어머니가 다 해주셨으니까. 박진수가 수연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수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동안 내가 해준 게 뭔지 알아? 수연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가며 말했습니다. 밥, 빨래, 청소, 시아버님 간병, 바깥일까지.
그런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박진수가 대답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 없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 수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연이 우산을 펴지 않고 그 비를 맞으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여보야. 박진수가 절규하듯 불렀지만 수연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수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박진수가 바닥을 치며 소리쳤지만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진수가 멀어지는 수연의 뒷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빗속에 혼자 남겨진 박진수는 처참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택시를 잡은 수연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찰서와 무릎 꿇은 남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시댁과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낸 것입니다.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친정 엄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내 인생 살 거야. 수연이 속으로 다짐하며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택시가 경찰서를 벗어나자 수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진짜 자유였습니다. 기사님,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수연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뒤에 남겨진 박진수는 여전히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서울 외곽의 허름한 지하 단칸방에서 박진수가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그는 매일 똑같은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후, 박진수가 한숨을 쉬며 젓가락으로 라면을 젓었습니다. 예전에 수연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갓 지은 밥에 된장찌개, 정성스럽게 무친 나물들까지.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박진수가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말자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 실형을 살고 나온 그녀는 더욱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진수야, 밥 했어? 김말자가 아들의 컵라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 드실 거 없어요. 이것도 마지막이에요. 박진수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말자가 아들 옆에 털썩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 그 며느리 때문이야. 김말자의 정신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헛소리를 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 반지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뒀는데. 김말자가 빈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반지는 없어요. 기억나지 않아요? 없다고? 내가 어제 봤는데? 김말자가 아들을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한 김말자는 박진수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헛것을 보며 소리치거나 무의미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돈 훔쳐갔어. 경찰서 가자. 김말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만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박진수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말자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헛소리를 했습니다. 한편 박미소는 정가자라는 낙인 때문에 어디서도 취업할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전단지 돌리기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예전에 입던 명품 옷들은 모두 팔아치우고 이제는 시장통 할인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박미소가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밝은 카페 테라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수연이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잡지 인터뷰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연 대표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요? 인터뷰어가 미소를 지으며 질문했습니다. 수연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녀의 손목에는 낡은 보호대 대신 예쁜 금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그늘 한 점 없이 당당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수연의 집밥이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인터뷰어가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10년 동안 요리하며 터득한 비법들이 아까워서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드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의 밝은 모습을 담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낸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수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답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제 행복도 챙기게 되었어요. 인터뷰어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수연이 자신의 첫 번째 매장 앞에 섰습니다. 수연의 집밥이라고 쓰인 간판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빛났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손님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반찬이 정말 맛있네요. 단골 손님이 수연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정성껏 준비하고 있어요. 수연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연히 식당 TV에서 이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지하방에서 라면을 먹던 박진수와 김말자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수연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성공담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수연이야? 김말자가 흐리멍텅한 눈으로 TV를 쳐다봤습니다. 박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박미소도 우연히 이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성공한 수연의 모습에 박미소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거야. 박미소가 비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박진수가 TV를 껐습니다. 어두워진 방에서 김말자가 또 헛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어디 갔지? 밥해야 하는데. 김말자가 헛손질하며 일어났습니다. 박진수가 어머니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이미 떠났어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탄식이 좁은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수연이 새로 오픈한 두 번째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개업 화환들이 가게 앞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수연이 가게 문을 열고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수연이 속으로 다짐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다. 수연의 성공한 모습과 함께 이야기는 희망찬 메시지를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임을 보여주는 결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착취당하고 희생을 강요받았던 수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던 시댁 식구들의 최후는 결국 인과응보라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낭떠러지로 밀려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져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은 시댁의 몰락이 아니라 수연 씨가 되찾은 환한 미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꽃피운 그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모진 시련 끝에 찾아온 수연 씨의 찬란한 봄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지금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수연 씨처럼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정의와 행복을 믿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명품 사연 배달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